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았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도발입니다. 근데 이거 왜 쏘았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날 좀 바라봐 몸값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감 과시하고 날 좀 바라봐. 왜냐면 이 에이펙 이 아시아 정상회담 뭐 이런 거에 김정은은 초청받지 못하잖아요. 자기도 앞으로 이런 데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도발을 한 거고요. 큰 의미는 없고 그 대신 수위는 조금 조절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수위를 조절했냐면 원래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ICBM을 쏠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반응이 날카롭게 날라오는데 ICBM이 아닌 SRBM으로 수위를 조절을 했고 이거는 뭐 여야가 할 것 없이 뭐 강력하게 북한의 어떤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날 좀 바라봐 전략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인도 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초대시켜줘. 트럼프 나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왜 그러면 아무리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그거 아무리 그 이벤트가 있다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는 전 세계가 또 김정은에게 주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미사일 메시지입니다. 나 좀 불러줘. 그렇게 여러분들 초대장이에요. 미사일 쏘아갖고 존재감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트럼프예요, 사실. 트럼프 같은 막무가내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진짜 김정은 참수작전을 하면 진짜 그게 가능하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넘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항상 미국이나 이런 북한이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도발을 할 때 보면 선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국정원에서 캄보디아 현지 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스매시 뭐죠? 뭐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스미싱이라고 하나요? 뭐 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싱 문자들이 많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한 60 몇 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더니 뭐 범죄자들 왜 데리고 왔냐 이런 국힘당이 또 언제나 안 데리고 온다고 지랄하더니 또 데리고 오면 또 데리고 왔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64명의 범죄자를 체포한 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문신 조폭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범죄 못하게 우리나라가 체포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보이스피싱 일당들 검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에 단체로 여러분들 체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가담자들 대부분 청년들이고 젊은 층들인데 1000명에서 2000명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득의 양극화, 이 자본주의의 병폐가 저는 이런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의 지금 일그러진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뭐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정부의 주가 5,000포인트 시대 좋죠. 그 이면에는 주식 투자 못하는 사람들의 또 슬픔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젊은이들 여러분들 유튜브나 여기저기 영상 보면 코인에서 대박 나서 뭐죠? 그 명품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 뭐 코인에서 몇백억 벌었다 이런 뉴스들만 자꾸 보이고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영상들이 올라오니까 이 범죄에 너무
이 범죄의 경계심이 풀어지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돈만 벌면 된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서 자기네들이 고급 스포츠카를 살 수 없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네들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세상에 어떤 유튜브만 켜도 코인 대박, 100배, 뭐 100억 현금 인증, 이런 것들만 보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노동 상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 젊은이들이 어떤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고액 알바라고 하면 속아 넘어가서 범죄에 가담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의 김민수, 얘는 좀 제가 보니까 지금 국힘당의 어떤 뭐 극우의 선봉장 극우들에게는 지금 장동혁보다 김민수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코스피가 지금 3,800포인트를 넘고 연일 상승 랠리를 하다 보니까 중국 불법 자금이 들어왔다 이런 헛소리라는 것 같은데요. 얘는 정치할 게 아니라 좀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국힘당의 김민수라는 이 최고위원, 얘는 그냥 병원을 가야지 이게 정치권에서 얼씬거리. 여러분들 내가 국힘당의 김민수가 누군가 옛날에 어려서 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더니,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구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 아니 보세요. 옛날에 김민수 여러분들 아역 배우 치면요, 옛날에 청소년 드라마 이런 데 나왔던 배우 출신이에요. 네, 배우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예전에 보니까 아역 배우 출신인 거더라고. 제가 보니까 옛날에 아마 찾아봐요. 진짜 어디서 봤는데 했더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병원에 좀 가갖고 얘기를 진찰 좀 받아야 되겠어. 자나깨나 험중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나깨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먼저 다룰게요.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 방미를 합니다. 그쵸? 지금 10월 22일 날 오늘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향하는 김용범 장관인데, 대통령실 정책실장인데, 이건 왜 갔냐면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겠죠. 관세 협상 이렇게 하기로 했고, 김용범, 김정관 미국행을 다시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따로 지시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왔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 정도로 안 된다라고 우리의 의사를 다시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다시 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짚어준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합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늘 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다시 미국을 이틀 만에 긴급하게 날아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에이펙 회담 전에 타결을 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현금 비중을 5%로 제한을 하고 10년 분할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좀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투자하는데 무슨 우리가 빚진 것도 아니고 진짜 미국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니 투자하는 나라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투자를 받는 새끼들이 현금으로 투자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런 현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지금 이러고 있고 그럼 차라리 분할로 투자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진짜. 아무리 미국이라서 우리가 거역하거나 이 한미 동맹 그리고 국제 정치 이거에 대해서 아니 진짜 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분할이나 할부 이거 사실 할부거든요. 할부로 투자할게요. 그만한 돈이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만한 돈이 없고 어떤 현금이 없으면요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강도예요, 강도. 응? 누가 보면 우리가 미국에게 빚이 없는 줄 알아요. 3,500억 불. 이렇게 말을 바꾸면 딱 맞아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야, 니네 3,500억 불 언제까지 갚을 거야?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야, 현금으로 일시불로 갚어. 일시불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 망해요. 그럼 굶어 죽어요. 그랬더니 제발 할부로 하게 해주세요. 그쵸? 응? 우리가 오히려 채무자가 돼버렸죠. 응?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짜증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틀 만에 다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향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를 갖고 떠난 것이고 최종 타결을 위해서 즉 에이펙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날 예견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타결을 총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관세협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원자력 협정 개정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라고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좀 이게 원자력 협정이 뭔가 하면서 관심이 조금 없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그 우라늄을 그 원자력을 이용해서 우라늄을 생산할 때 20%까지만 농축할 수 있어요. 농축, 우라늄을 농축해서 나중에 뭐 플루토늄이 그게 핵의 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라늄의 20%만 농축을 그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어요. 현재 현행의 한미 핵 협정에 때문에 그러고 나서 사용 후 핵 연료가 있잖아요. 사용한 핵 연료를 재처리한다라고 들어봤죠. 재처리할 때 플루토늄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할 때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 연료 확보부터 폐기까지 모두 지금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확보도 20%밖에 못하고 폐기 재처리할 때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요. 근데 미국과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죠. 일본은 지금 사실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수십 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일본과 미국은 핵을 생산하는 것, 확보하는 것부터 핵을 재처리하는 것까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은 어마어마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의 이번에 핵 협상을 통해 핵 협상 한미 원자력 협상을 통해서 우리도 일본 같이 나중에 그 플루토늄을 다시 우라늄으로 뽑아내서 결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핵 원료거든요. 그 농축된 우라늄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되는 거예요. 그 플루토늄이 핵무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중요한 거예요. 일본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닌 년. 얼마 전에 여러분들 김건희가 구속되기 전에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 연병을 떨었죠. 아무것도 아닌 인연이 어떻게 이런 경복궁 근정전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용상에 어자에 왕이 앉던 의자에 어떻게 앉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들 진짜 이 천안 잡부년이 진짜 자기가 윤석열 개 호구 새끼 하나 만나 꼬셔갖고 지가 대통령 놀이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에 그 우리가 광해 이런 영화를 보면요, 왕은 일로 올라다니지 않아요. 욜로 다녀요. 욜로. 뒤에서 나와갖고 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근정전은요, 일반인이 출입이 금지된 거예요. 이 왕이 앉는 용상 또는 어자라고 하죠. 여기는 그 누구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왕 중에서도, 대한민국 그 대통령 중에서도. 무려 여러분들 걸린 것만 11차례. 11번. 얘는요 보니까요, 이 국가유산청에 뭐 종묘,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거의 지금 11차례, 이게 한 번이 아니래요. 지 마음대로 내킬 때 지 위세를 가시하는 여기서 여기저기서 차담회를 하고 지 마음대로 저기를 누볐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김 여사가 방문할 때 누가 상황 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근무자들이 VIP가 온다라고 해놨대요. 지가 진짜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김건희가 대통령이라 1일차부터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거 얘는 그냥 여기가 지 개인 쇼파, 술집에서 앉던 쇼파보다 좀 딱딱하지만 위에서 쳐 내려다 보니까 쇼파라고 생각한 거죠. 응? 정말 난 이런 거 보면 얘가 지금 국가유산 차담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건천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예 폐쇄를 했어요. 건천궁은 뭐냐면 고종황제와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이 있기 직전까지 머물던 곳이 건천궁이에요. 여기도 쳐 들어가고요. 여기서 친교 행사하고 차담회하고 연병을 떨었다고 합니다. 응? 진짜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공과 사도 모르고 천박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묻어나는 저단계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면서 지가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응? 진짜 창피해요. 응? 역대 대통령 아무도 감히 저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예전에 광해 같은 영화 보면 왕이 여기 있다가 여기 밑에 신하들이 쫙 엎드려 있잖아요. 왕이 열받으면 여기 내려와 갖고 뭐라고 호통치고 뭐 하는 거고, 왕은 욜로 다닌다고 했잖아요. 요 뒤에 병풍 같은 거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 뒤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어자, 이거 어자라 그러죠. 왕이 앉는 어자 뒤에는 해와 달,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해고요, 이게 달, 그 다음에 5개의 봉우리, 하나 둘 셋 넷 5개 봉우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소나무 보이시죠. 폭포,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폭포가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파도 등이 그려진 이게 바로 1월 오봉도래요. 오봉 나르던 년이 갑자기 1월 오봉도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는지 안 그래요? 오봉 나르던 년이 갑자기 1월 오봉도를 봤더니 눈깔이 뒤집혀갖고, 응? 갑자기 안고 싶었는지, 아이고 진짜, 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1월 오봉도라 그래갖고 이 오봉이라는 건 여러분들 5개의 봉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봉을 알아들으신 분이 갑자기 1월 오봉도를 보더니 그러더니 임금 의자에 갑자기 쳐 앉아갖고 응? 아유 진짜 나 이거 보면서 진짜 지가 왕 노릇한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요즘 욕을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웬만하면 요즘 거의 욕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방송에서 혈압을 올리는 게 김건희예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라고 여태까지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 천박한 년이 대한민국 진짜 문화유산까지 지 마음대로 차담회를 하고 연병을 떨고 김건희는 왜 그러면 저기를 그렇게 좋아했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도 김건희는요 저런 게 있어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김건희는 특권의식이 있어요. 저걸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김건희가 좋아하는 게 안가와 저런대입니다. 옛 궁궐. 안가와 옛 궁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자기가 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안가나 저런 데를 이용한 거예요. 노래방에서 탬버린이나 치고 오빠 몇 번? 노래방 노래나 눌러주려니 가갖고 무슨 차를 처먹고 양주 스트레이트나 처먹으려니 아이고 진짜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드디어 건진법사가 다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여태까지 저는 산알백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연병을 떨었더니 건진법사가 자기는 산알백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산알백을 특검에 넙죽 제출을 했습니다. 없어졌다던 산알백이 건진법사의 마술에 의해서 갑자기 특검에 산알백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김건희 변호사들이 당황해서 하는 개소리들. 검찰의 강압수사다. 검찰이 건진법사를 회유했다. 또 미안한데요. 그 김건희 변호사들도 도라이가 아닌 이상 증거를 제출받았는데 회유라고 하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개논리입니까? 안 그래요? 증언을 바꾼 게 아니라 증거를 제출했는데 특검이 건진법사를 회유를 했대요. 이런 개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변호사들도 다 윤석열은 김계리, 김건희는 누군지 시켰는지 몰라도 수준들이 너무 떨어져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증거를 제출했는데 건진법사를 특검이 회유를 했대요. 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건진이 증거를 내밀면 특검이 수사를 잘해갖고 증거를 회수한 거죠. 응? 지금 김건희는 여태까지 받은 적이 없다. 2022년에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받은 지 김건희는 유경옥 행정관에게 바로 전달을 했고 그거를 바꿔와라라고 지시까지 했었죠. 진짜 이런 아휴. 김건희한테 준 목걸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라프 목걸이, 그 다음에 샤넬 가방. 우리가 여태까지 뭐 반클리프 아펠 뭐 이런 목걸이는 들어봤어도 그라프 목걸이는 어디 갔나 했었잖아요. 6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오늘 건진법사가 갑자기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통일교가 준 겁니다. 통일교가 건진법사에게 김건희한테 갖다 주라고 했던 목걸이는 그라프. 알겠죠? 그 목걸이를 건진법사가 짱박아 놨다가 지금 낸 거예요. 지금 점점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부 얘기 좀 할까요? 역시 정청래 대표가 오늘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는 신이 아니다. 실수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조희대의 사퇴를 지금 재차 촉구했습니다. 웬만한 당대표 같았으면 여론이 이렇게 사법부 장악이냐, 여론이 지금 민주당을 오히려 날석에 까고 있는데 이럴 때면 아마 한 발짝 물러섰겠죠. 정청래는 안 물러서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은 역대 가장 개혁적인 정당이고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정도로 언론에서 뭐 조희대 망신주기 뭐 이렇게 막 안 좋게 민주당의 강성파들만 보고 정치하는 정청래 이름은 물러설 움찔할 수도 있잖아. 정청래 그런 거 아니에요. 조희대 사퇴하라 재차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정청래는 조희대의 공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 올리냐,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계속 당대표가 얘기를 하면 언론이 안 받았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는 오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그럼 사람들은 조희대가, 정치 모르는 사람들은 조희대가 뭘 잘못했는데 또 민주당이 저렇게 사퇴하라고 하나 그러면서 계속 여론이 조희대의 어떤 대선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예요. 만약에 조희대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고 그런다고 민주당 당대표나 민주당 최고위에서 입을 꾹 다물게 되면 마치 조희대가 억울한 희생자 코스프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희대의 범행을,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범행을 계속 알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처리하는 과정은 모든 게 불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국감에서 중요한 진실들이 많이 나왔죠. 종이로 보지 않으면 전부 불법이다. 우리는 처음에 전자문서로 받냐 안 받냐 갖고도 논쟁을 했지만, 그리고 12명의 재판관에게 7만 쪽 가까운 종이를 출력하는 데만도 15일 걸린답니다. 대박이죠. 12명에게 7만 쪽, 제가 저번에 계산했잖아. 7이 14, 94만 장에다가 자기네들도 한 100만 장 이상을 아무리 빠른 복사기를 써도 15일 이상 걸린대요. 안 읽었다는 거잖아요. 사건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고 이거를 뭐 전자 기록만 봤다라고 판결했다면 이거는 무효인 겁니다. 불법 판결이에요. 그런 조희대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했겠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날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응? 이거는 뭐냐면 정청래 의원님이 왜 조희대의 압박을 멈추지 않냐면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함이다라는 국힘당의 언론 플레이가 있을 수 있고 조중동의 언론 플레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은 조희대 같은 제왕적 사법부의 수장이 더 이상 대법원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법개혁이다라는 언론 어떤 빌드업을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부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보다 더 센 게 사법부의 제왕적 권한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요즘 그 얘기 좀 많이 떠들지 않아요? 제가 그저께부터 이 조희대의 제왕적 사법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냐, 이게 진짜 숙제다. 대통령은 매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대통령은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 우리가 지지율 조사합니까? 노터치예요. 언터처블이에요. 그렇죠? 사법부 여러분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주 여론조사 해갖고 지지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조희대 같은 사법부 6년 동안, 대통령은 5년인데 조희대 같은 새끼들은 대법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6년 동안 뭐만 지적을 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세종은 사법부의 독립을 법으로 해결하자, 이런 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도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의 탄핵을 압박을 하면서 결국은 사법개혁안을 민주당이 발표했잖아요. 20일 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굽힐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영장실질심사나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우리 국민들이 판사한테 로또 뭐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판사 만나면 무죄, 나쁜 판사 만나면 유죄.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법관의 양심이라는 그 말 하나만 믿고 이런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구속영장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어떤 사람은 기각시키고 천차만별,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천차만별. 완전 이거는요, 저는 사법부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기준은 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법관의 양심이라는 거에 우리가 맡기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차라리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AI 판사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정말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봐도, 우리가 법 기술자도 아니고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한 위법적 사항이 차고 넘치는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냥 그 사람의 주관적 기준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어떤 판사의 주관적 기준에 이거는 어떤 영장 발부가 필요 없다라고. 저는요, 앞으로 그 어떤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말 뭐 지금이야 뭐 어떤 기준이 있거나 양형 기준이나 이런 건 있지만 법관들이 판결할 때 적어도 국민 상식 그리고 정의 이런 관점에서 보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좀 만들어 놔야지. 이거는 그냥 법관의 양심에 털난 조이대 같은 새끼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새끼가 대선 개입해갖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이런 인간들에게 무슨 양심의 판결을 맡깁니까? 지 마음대로잖아요. 안 그래요? 조이대 지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조이대 같은 잘못된 양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양심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조이대 같은 잘못된 삐뚤어진 정치 사법부의 수장 같은 이런 법관의 자격이 없는 새끼들의 양심에 의한 판결을 왜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저는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법관에게 어떤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된다. 사법부의 독립.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 안 되고. 내란범들 정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모든 판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판사를 리셋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판사들을 영장실질심사 판사를 우리가 4명을 뽑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헌재에서 불법으로 규정돼서 윤석열은 탄핵됐습니다. 지금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 판사들도 당연히 알죠. 거기에 부하 내동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김용현 이런 사람들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법관만 몰라요. 그러면 특검에서 한덕수의 구속영장을 쳤으면 이거는 내란은 먼저 헌재에서 불법으로 규정됐고 내란 요건이 맞지 않는다. 거기에 한덕수는 증거인멸을 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다. 이건 그냥 구속이죠. 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영장실질심사 판사들이 자기의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법관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듯이 불구속 재판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그 사법개혁의 중심은요, 법관 증언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진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모든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뭐든지 여러분들 인사권을 쥔 사람이 사실상 권력을 휘두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법관 평가자를 외부로부터 받게 해야 된다. 아, 그래요? 법관 평가자를 지네끼리 평가해. 그러니까 대법원장 말 잘 듣고 그 측근들은 맨날 고가가 A 풀 나오고, 저는 이런 것들만 바뀌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요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양심 있는 판사들도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요. 우선 김주옥 여러분들 이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미래의 대법관들입니다. 김주옥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취를 결단하라라고 이미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저는 이 사람들을 왜 제가 높게 평가하냐면요. 대선 이후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파면 이후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전원 합의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하니까 김주옥 부장판사는 조희대의 대법원장이 거취를 결단하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2025년 5월에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희대를 비판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던 사법부의 결정 이후의 일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5월 이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십시오. 노행남 부장판사, 이분도 5월에 있었습니다. 대선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이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진짜 멋있었죠.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노행남 부장판사가 조희대에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얘기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2025년 10월 얼마 전에 이진관 부장판사, 여러분들 이진관 부장판사 기억하십시오. 이분은 한덕수가 영장이 기각되자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 영장 기각된 게 아니라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한덕수에 대해 형법 87조 2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선택적 병합한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거 여러분들 보셨죠? 공소장 변경하라. 이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송승용 부장판사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보충 의견이 말하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번에 국감을 했는데도 조희대가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한덕수 제대로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영상을 통해서 저희 시사타파 뉴스 영상에도 아마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진관 부장판사 대박이에요. 아니 왜 이 사람이 내란 공범이냐, 그쵸? 이 사람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달라. 대박이었어요. 이분들 제가 보면 1년에 4명씩 대법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정청래 대표는 4명을 꼭 집어서 김주옥, 노행남, 이진관, 송승용 이 4명을 꼭 집어서 오늘 소개했을까? 1년에 4명 대법관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랬더니 국힘당 대법관 후보냐? 응, 맞아. 국힘당 눈치 졸라 빨라. 이런 4명의 판사들이 대법관 가면 멋지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 요즘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 쇼츠랑 뭐 국힘당 뭐 여기저기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법관 증언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베네수엘라의 형태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베네수엘라랑은 상황은 좀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대통령이 과거에 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적이 있어요. 차베스 대통령이 어떻게 되냐면요, 쿠데타에 의해서 끌려나간 적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여러분 알다시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2002년에 군에 의해서 체포가 돼요. 왜 그러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98년도에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선될 때 볼리바르 혁명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차베스를 욕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반미주의라니까 차베스를 욕하는데, 차베스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치면 노무현 대통령급의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정치의 엘리트 공화국을 국민의 공화국으로 바꾼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완전 친서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여러분들 세계에서 석유가 아마 2번째로 많이 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어요.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도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수출의 90%가 석유였고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나중에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완전 나라가 거덜이 났죠. 그 이유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차베스가 이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새 헌법 제정으로 국가 운영을 전면을 개편을 했고, 헌법에는 국민 투표제, 지방 분권 강화, 사회권 보장,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거를 대거 포함시킨 거예요. 과거에 어떤 독재 이런 걸 다 벗어서 거의 국민 투표제를 하고 지방 분권하고 사회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하려니까 되게 여러분들 국민들의 인기가 많았어요. 차베스가 처음에 집권할 때. 그때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 정치 엘리트들의 공화국을 더 이상 종식시키고 국민의 정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국민들의 저항이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친미 기득권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동안 초점이 안 맞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친미 기득권 세력들이 산업과 정치와 경제와 언론을 다 잡고 있었어요. 차베스가 나타나기 전에 미국 친미주의자들의 모든 기업을 다 잡고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친미 정권이 쫙 그 친미 독재자들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베스가 이런 개혁적인 어떤 일들을 발표를 하니까 저항이 엄청나게 세죠. 그 배후는 미국이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석유를 갖고 있는 차베스가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어떤 페트로달러, 뭐 오일 달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니까 차베스 정권을 사실상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그 엄청난 그 베네수엘라의 노총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청 노총들, 기득권들의 하청 노조들이 일어나고 어떤 수도에서 엄청난 그 저항이 시위가 일어날 때 이제 이 친미 군인들 중에 이제 친미 어떤 그 기득권들이 있죠.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차베스가 체포가 돼요.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갖고 차베스를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차베스가 체포가 되니까 누가 대통령
임시 대행을 했냐면 그 당시에 기업 친미 기업가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 기업인 페드로 카르모나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임명된 다음에 의회, 사법부 등의 권한을 해체시켜 버려요. 국회를 해산하고 사법부를 해산하고 의회를 해산해요. 그러면서 이제 쿠데타 세력들이 다시 차베스 이전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저거는 군부의 쿠데타다. 정상적으로 국민이 뽑은 차베스를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끌어냈다라면서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반발을 하니까 갑자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촛불 국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차베스를 뽑았던 그 국민들이 다시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름 군대에서 충성파들이 다시 차베스를 반란 세력들을 제압하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더 빨랐지. 사흘 만에 차베스가 다시 복귀를 해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그래서 차베스가 시민들의 차베스를 복귀로 해야 된다라고 나서고 군부내에서 차베스에 대한 충성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재집결하면서 차베스가 3일 만에 다시 권력을 잡아요. 지금부터 이겁니다. 차베스가 여러분들 다시 권력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군부내 쿠데타를 감행했던 세력들을 여러분들 처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베스가 군부내 쿠데타 세력들을 찝어내기 시작하는데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때리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나라랑. 물론 우리나라는 친일 쿠데타였지만 차베스가 분명히 반란군들을 진압을 해갖고 군 장성 4명을 반역죄로 기소를 했는데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쿠데타가 아니라 일시적인 권력 공백이었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해요. 그러면서 이 쿠데타에 가담을 하고 차베스를 끌고 갔던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베스가 그때 불법을 합법으로 진압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대법관 20명이었던 대법관을 차베스가 정말로 정의로운 대법관을 증언을 해갖고 32명으로 늘렸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차베스가 생각했던 게, 차베스는 대중의 국민의 지지를 안고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했지만 쿠데타를 법적으로 단죄하지를 못했어요. 왜? 썩은 사법부 때문에. 그래서 그때 차베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군사 반란보다 법이 반란이 더 무서웠다. 너무 비슷하죠. 응? 군사 반란보다 법이 반란을 묵인하는 게 더 무서웠다. 그래서 차베스는 그 다음부터 사법부를 불신하게 됐고, 그리고 판사들이 국민의 뜻에 등을 돌렸다라고 하면서 2004년에 대법원을 개편을 나서면서 대법관 증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베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뭐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가 뭐 과도한 복지 정책을 했다, 절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차베스가 망한 이유는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는요, 반미를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동결시키고 수출도 못하게 막아서 베네수엘라의 90%가 석유 수출로 먹고 사는데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석유 수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차베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이 기존에 있던 기업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물가를 막 올리게 하고, 국민들이 반대로 차베스를 증오하게 만들고, 미국이 그런
반미 정권을 제거하는 하나의 일종의 차베스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대법관 증액을 하니까 저쪽에서 무슨 사법부를 장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법부가 썩으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흙탕물에다가 계속 흙탕물끼리 지네끼리 뭔가 하라 그러면 그 물은 맑아지지 않아요. 새로운 물이 공급돼야지 그 흙탕물이 점점 맑아지는 거죠. 지금 조희대와 사법부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흙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새 물들이 좀 계속 부어지면서 좀 투명하게 바닥까지 보이는 그런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법관 증액이 필요한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 또 새로운 단독으로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군 검찰이 윤석열에게 박정원 8월까지 구속 기소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나왔냐면요. 그 당시에 군 검찰에서 박정훈 대령 체포영장을 쳤는데, 그때 군 검찰에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노발대발하면서 이종섭과 그 당시에 군 검찰 단장이었던 김동혁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게 누구다? 바로 이시원입니다. 윤석열 해외 순방 갈 때 공짜로 비행기 타고 관용 여권으로 갔던 바로 이시원의 부인, 바로 이시원 비서관이 이종섭의 어떤 박정훈을, 그래서 이시원이 조사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시원도 윤석열 사단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특검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이원모고, 이시원도 검사예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원모의 부인이고, 이시원도 윤석열 특수부 라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특검이요, 다음 주 정도에 박성재 구속영장 친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때 박정호 어떤 영장 실질 심사 어떤 판사가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위법성의 인식을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가 연병을 했는데, 지금 이미 그 비상계엄 선포 후에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이미 여러 간부들이 이거는 위헌과 위법성을 지적을 했고요. 계엄 포고령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현직 법무부 간부들이 이미 조은석 내란 특검에 들어가서 이미 자기는 실국장 회의에서 위헌성을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박정호 판사가 얘기했던, 영장 판사가 얘기했던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 국장 회의에서 이미 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박성재는 영장 재청구한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려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미 내란 특검에서 여러분들 추경호 이제 소환 통보를 했어요. 추경호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호 말고도 그 당시에 계엄 해제의 국회에서 12월 3일 계엄 해제 순간에 추경호 원내대표실에서 짱 박혀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8명입니다. 조지연, 그 다음에 신동욱, 송원석, 정의용, 이미자, 김대식, 김희정. 제가 보면 이미 추경호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조지연, 이런 애들은 영장 쳐야 돼요, 전부. 그 다음에 신동욱, 괜히 표결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왔다 갔다 하고 휴대폰만 만졌던 신동욱, 그 다음에 소리만 꽥꽥 지르는 송원석, 이미자, 김대식, 김희정, 정의용,
표결에 불참한 8명에게 지금 특검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선별적으로 특검이 국회의원 8명 전원을 영장 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최소한 저는 조지현, 신동욱, 이런 애 송원석, 저는 이런 애들은 꼭 영장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경원이는 그때 원내대표실에 없었어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부동산은 정책으로 생각 말고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사실. 그렇죠? 서울 강남을 빼고 사실 부동산은요 전국적으로 보면 되게 안정적입니다. 근데 강남의 집값이 치솟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로,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건 사실상 지금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강남, 서초, 송파, 요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거기만 들썩인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안 오를까 해서 강남, 서초, 송파가 오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뭐 과천, 판교, 분당 이런 쪽도 같이 들썩거리는 효과가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과감하게 우리가 정책을 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강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강남이 저렇게 집값이 급등을 하고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걸 만든 건 사실 독재 정부에서 해놓은 거죠. 강북에 있던 유명한 서울고등학교, 뭐 경기고등학교, 이런 강북에 있던 명문 고등학교들을 전부 강남으로 옮기면서 파락군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그거 사실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된 강남의 어떤 핑크빛이 시작된 거예요. 80, 70년대 후반부터 강남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으니까. 대부분 박정희 정부 때 초기에는 대한민국의 명문 사립학교나 이런 고등학교 같은 것들 대부분 강북에 있었어요. 대부분 강북에 있었어요. 그런 강북에 있던 명문 학교들을 전부 강남으로 이주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동 바로 옆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부지가 몇만 평인 줄 아세요? 3만 평이에요. 3만 평. 그리고 방배동 쪽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경기여고, 이런 것들 대부분이 아마 다 강북에 있던 학교들입니다. 그러면서 강북에 있던 학교들이, 명문 사립 고등학교들이 전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명문 사립 고등학교의 집합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이 집값이 지금 가장 비싼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바로 교육, 파락군이라는 브랜드. 두 번째가 모든 그러니까 대법원, 그 다음에 검찰청이 강남에 있어서 그래요.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가 강남의 집값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파락군과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검찰청. 그렇잖아요. 검찰청과 대법원이 거기 있으면서. 그러다 보면 권력과 교육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강남은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예요. 예전에는 애들 공부시키면 강남에서 이제 아파트 팔고 이사 간다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강남에서 사는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신분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 이제 강남의 압구정동, 청담동, 이런 뭐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런 데 사는 거가 그 사람들의 부를 상징하고 신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벌써 부동산 정책을 3번 했어요. 세 번째 10월 15
서울 전역을 토어제로 묶으면서 강력한 대책을 펼쳤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 부동산 정책은 잠깐 얼려놓은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 규제나 어떤 제도로 잡으려고 하면요, 반작용과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강남의 집값은요 30년 동안 16배가 올랐어요. 30년 동안 16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30년 전에 해봐야 여러분들 90년대예요. 90년대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의 집을 가격을 주고 산 집이 지금 30억 원 그러니까 16억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 지금 30년 동안 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10배 이상 16배 강남이 오를 때 그런 데 올립니까? 안 올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응? 결국은 이런 강남 불패라는, 강남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학군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 불패 신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제가 되짚어 봤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정적인 실패가 뭐였는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뭐예요?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요, 부동산과 싸웠어요. 부동산과 싸우면 필패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부동산과 싸우지 말고 부동산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정책으로 시장을 누르려고 하면요, 반발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부동산 이정책, 핀셋 규제, 무슨 규제 할 때마다 풍선 효과로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이 됐어요. 부동산은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또 실패가 뭐였냐면요, 가장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얘기하면서 사실상 세금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사실 직격탄은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었어요. 매번 선거가 닥쳐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유세 강화하고, 응? 1가구 2주택이라는 잘못된 워딩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어요. 누구나 집 2채를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걸 국가에서 부동산, 즉 집 2채를 갖고 있으면 마치 죄인 취급하면서 1가구 2주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낳게끔 하면서 사실 시장에 역풍을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집이,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요, 집 자체가 그 부의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말들을 만든 게 사실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을 마치 죄인 만들면서 공직자들은 집 팔아라. 공직자들 집 판다고 그게 여러분들 1가구 2주택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응?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죠. 수도권에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 천만의 말씀.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공급이 모자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정부 세종청사로 옮기고 저는 딴 거 없어요. 사법개혁의 시작은요,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됩니다. 검찰청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됩니다. 강남의 파락군을 사실상 고등학교들을 딴 데로 이전시켜야 됩니다. 왜? 국가 소유가 될 수 있거든요. 국가가 갖고 있는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명문학교들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돼요. 또 반발이 있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좋지 않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이제는 빌라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가 마구마구 사람들한테 퍼지고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살라고 하지 절대 전세 빌라 이런 데 안 들어가요. 제 말 맞죠? 예전에는 아파트 수요를 감당을 못할 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이용을 했었는데, 워낙 지금 전세 사기와 다주택 사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어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비가 엄청 올랐어요. 건축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어떤 물량이 급감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정책이에요. 이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나쁜 말인 줄 아십니까? 똘똘한 한 채가 뭐예요?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하나는 강북에 있어요. 하나는 강남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강북에 집을 팔고 더 비싼 집 하나만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점 좋은 쪽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세 채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에 있어요. 하나는 강북에 있어요. 하나는 강남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 한 채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여러분들 팔겠습니까? 강남 거 놔두고 나머지는 다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런 1가구 2주택 정책, 제한 정책을 하거나 그래도 강남의 집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들은 부동산이 저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 말 맞잖아요. 응?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똘똘한 항체가 오히려 사람들이 점점점 윗등급의 아파트, 윗등급의 지역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현상인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공급 확대가, 지금 민주당이 뭐 부동산 TF를 만들어 갖고 공급 확대를 늘리겠다? 저는 공급 확대? 이걸로 해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공급 확대한다 그래봐요. 확대를 늘리겠다면 이재명 정부 끝날 때쯤이나 아파트 이제 분양 시작되고 그래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요 분산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좀 무섭을 정도로 시장을 압박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사실상 종부세나 이런 걸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음부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말 국민 믿고 용기를 내서 보유세 강화를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하다 보니까 시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웃었어요. 그냥 종이 호랑이. 이번에 대책 나와봐야 비웃었습니다. 이번에 보유세 강화나 이런 정책들을 정말로 강남에 한해서, 강남에는 정말 이제는 특권층이 사는 거거든요. 강남에서 비싼 집 살라 그러면 보유세 내라. 그러면서 언론 홍보전을 잘하면 돼요. 강남 이외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 오히려 강남 이외에는 몇억 원이야 아파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민주당이 세금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하려면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고 강하게 보유세 정책을 펼쳐야 돼요. 이게 질질 끌다가는요, 정권은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힘셀 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결국은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우리 청년 세대의 불만이 주거에서 폭발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뭐 직장인들 10년간 일하면 뭐 15년간 일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한때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평생 일해도 직장인이 은퇴할 때까지 모아도 그 집을 못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들 세대가 불평이 나오게 되고 저런 캄보디아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저런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하다는 이미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처음부터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강남이 오르는 거지 전국적으로 집값이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은 굉장히 안정세였는데, 이미 벌써 4개월 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3번 내놨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끼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미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유세 정책이나,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가구 10주택이든 1가구 5주택이든 1가구 3주택이든 그냥 총 주택의 합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같이 1가구 2주택을 마치 1가구 3주택을 죄 지은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정책을 하지 말고, 지방에서는 아파트 2억 3억이면 아직도 사는 데 있어요. 그런 지방에 있는 아파트 2억 3억짜리 세 채 소유한 사람 10억밖에 안 돼요. 서울에 아파트 강남에 2채만 있어도 100억이 넘습니다. 정말 진짜 문재인 정부에서 강한 척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시장이 종이호랑이다라고 하면 또다시 10월 15일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세수도, 제가 저번에 거래세를 낮춰주고 양도세를 낮춰주고 팔고 싶은 사람 팔라는 거예요. 지금 양도세랑 이 취득세를 완화를 해줘야지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보유세는 올리되 나는 강남의 집은 죽어도 못 팔아. 그러면 50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미국식으로 하면 1년에 5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1%를 내니까. 그쵸? 1% 50억에 1% 5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강남에 집 죽어도 못 판다. 그냥 1년에 5천만 원 내고 만다, 보유세. 그럼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당이나 이 정부는 세금을 거두면 되는 것이고, 저는 부동산과 제발, 문재인 정부 때 결정적 실패가 부동산과 싸우다가 사실상 정권이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강남을 잘 활용해서, 강남은 세금도 많이 내는 지역 이렇게 지켜주면서 얼마든지 보유세를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국민 믿고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정책 있잖아요. 대출을 규제를 하고 막 그러면요, 너무 공격을 당할 거리가 많아요.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대출 안 해주고 허가 받으라, 그 뭐죠? 실거주자들을 해라. 그러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밖에 집을 못 산다는 소리, 공격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 말 맞죠? 지금 민주정권에서 정권 잡을 때마다 대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허가하고 갭 투자 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밖에 집 못 사게 한다는 소리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금 만약에 수도권에 지금 아마 좀 있으면 또 이거 갖고 민주당 아마 지지율 팍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강남 외에는 도봉구나 이쪽 중량구나 외곽 지역은요 아직도 4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도 사실상 대출을 규제받고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왜 하필 내가 집 살라 그랬을 때 난리냐고 하면서 이 부동산도 여러분들 굉장히 그 입소문이랑 똑같거든요. 자기는 집 살 마음이 없는데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해요. 이게 굉장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동요를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는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50% 조금 넘어요. 그러면 서울 인구 중 나머지 50%가 왜 그러면 집이 없으면서도 부동산 정책에 더 민감하냐? 이 사람은 잠재적 집을 소유하고 싶은 수요자니까. 제 말 맞죠? 응? 잠재적 소유자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래도 내가 집을 좀 살고 장만할까 했더니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마치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웃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부동산 정책을 규제로 때려잡으려는 거는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시장이 이긴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설픈 부동산 정책을 내밀거나 부동산을 정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단시간에 빨리 정해갖고 확정 발표를 국민들의 어떤 국힘당이나 기득권 세력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걸 계속 부동산 카드,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종이호랑이가 됩니다. 어떤 정책을 펼쳐도 시장이 통하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정책, 앞으로 무슨 부동산 정책 나온다고 얘기할 때 시장에서 벌써 다 웃고 있었어요. 이번에 뭐 나와봐야 겁도 안 냅니다. 저는 그래서 제대로 그러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6억 미만의 집을 살 때는 대출을 기존대로 어떤 60%까지 되고 이런 거 홍보를 안 해요. 그냥 강남에다가 타겟으로 강남, 서울 전역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반발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깁니다. 좀 제발 이번 부동산 정책은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강남에 30억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민주당과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보유세를 이번에는 확정해서 정부가 발표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세금을 올린다는 조세 저항의 심리가 있어요. 어떤 국민들이 세금 올린다고 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그 세금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조세 저항의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나와는 상관은 없는 세금이 올라간다는 거를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응?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번에 보유세 1%로 상향되는 것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억 이상은 1%, 30억 이상은 0.8%, 20억 이상은 0.7%, 10억 이상은 0.1% 이런 식으로 보유세에 차등을 넣는다 그러면 강남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고 서울 변두리에 사는 분들은요 정말로 10억짜리의 0.1%는 100만 원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유세 차등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요 나는 공시지가가 10억이라서 난 또 보유세 부동산세 그냥 100만 원 내. 이렇게 하면 되죠.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100억짜리 아파트 실질적으로 있어요. 100억짜리 아파트 살면 1년에 1억 내는 거예요. 1%.
근데 사람들이 보유세 강화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보유세에 내가 해당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세금 조세 정책을 할 때는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건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홍보하고, 그로 인해서 보유세가 연간 얼마, 강남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부담하고 그 돈은 국민들의 복지에 쓰이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쓰인다는 그런 대대적인 효과랑 홍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자들도 욕먹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집값이 잡혀요. 왜 그러냐면 집값 걔네들 올려봐야 보이스면 올라가니까 일부러 막 부동산 가격 올리는 세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지금 30억이면 살 수 있는 집을 너도나도 막 올려갖고 50억까지 만들면 너 세금 한 1년에 2천만 원 더 내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네들도 무리하게 집값을 올리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부동산 정책은 하나부터 열까지 가짜뉴스에 휘둘릴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뭐 대학생들, 뭐 영끌족들, 그런 말들이 생겼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요, 모든 개혁이 실패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실패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재명 정부의 신뢰도가 땅에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수많은 정치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요. 진짜 보유세를 강남 30억 이상,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30억 이상 사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지랄을 해봐야 강남에서밖에 더 지랄을 해요. 강남 인구는요, 강남 하면 강남, 서초, 송파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 4%예요. 4%. 대한민국 인구 중에 강남, 서초, 송파에 사는 사람은 4%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 4%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이 부동산 세금의 대부분을 내는 거예요. 응? 전 좀 제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와서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 개혁도 쉽지가 않고, 왜 우리가 미래에 왜 어떤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젊은이들의 불만이, 여러분들 세대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요, 결국은 정치권이에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갈등을 요소로 사회적 현상으로 벌어지는 건데, 저는 이런 것도 국정은 홍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년들의 불만은요, 기회의 부족이에요. 우리 예전에 일구는 세대였던 60년대, 70년대 제조업으로 우리나라가 일어나고 그럴 때의 일구는 세대들은 진짜 공장이 돌아가고, 사실 노동력, 건강한 육체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죠. 사실 일구는 세대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상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기회의 부족을 불평불만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갖고 중년들은 불만이 없나요? 전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 정책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30대, 40대, 50대, 특히 40대, 50대 이 과중한 사회적 책임도 덜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늘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요즘 지지율이 좀 안 나온다 그래갖고 청년 정책만 강조하는지. 진짜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40대, 50대인데 이분들의 사회적 책무와 책임이 너무너무 과중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낀 세대예요. 노인들은 늙었다고 노인 복지나 이런 혜택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또 젊었다고 혜택이 있지만, 이 사회를 지탱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가장 책임이 있고 가장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40대 50대 중년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만, 청년은 기회의 부족, 중년은 과중한 책임, 노년은 돌봄의 불안,
이런 것들을 자꾸 홍보하게 되면요, 청년들이 결국 나의 미래의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원히 청년 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지금의 청년의 불만이 결국은 중년의 불만이 되는 것이고, 그 중년이 나이를 먹으면 노년의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세대 맞춤형 정부의 어떤 할 일도 많겠지만, 지금 이런 세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언론이 만들어낸 세대 갈라치기고, 정치권이 만들어낸 선거의 유불리 전략이에요. 우리가 조금 청년 세대, 중년 세대, 노년 세대에 그 세대의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고, 청년이 노년되는 그 시기에 결국은 다 같이 합심해서 각 세대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정 홍보나 그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싸우지 말아라. 현명한 실용주의적인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활용하고, 그 부동산이 결국은 어떤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 그거는 결국은 세금으로, 그 어떤 보유세나 부동산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늘 선거 때문에 뒷걸음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정부의 신뢰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 저는 그런 좀 제 짧은 부동산 상식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 짧은 식견으로 정치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심층분석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